2025년 10월 1일 오후 1시 1분,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바로 셧다운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 세 번째 셧다운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임기 때 2번, 그리고 두 번째 임기인 지금 또 한 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왜 발생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이번 셧다운의 시작은 9월 30일 자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의회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죠. 그리고 10월 1일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핵심 쟁점은 바로 건강보험 예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메디케이드 삭감 조항도 철회하라고 요구했죠.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근로 요건이나 주정부 보조금 회계 규제 강화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일단 11월 말까지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단기 지출안을 통과시키자는 쪽이었습니다. 9월 19일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상원에서 바로 부결돼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상원에서는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은 53석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 최소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민주당은 의료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예산이 빠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정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농촌 의료 지원 같은 부분에서는 협상 여지를 남겼죠. 하지만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10년 넘게 건강보험을 약화시켜왔다며 단기 합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9월 30일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 연방정부는 부분 폐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 셧다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발생해서 이제는 거의 연례 행사처럼 느껴질 정도죠. 1981년 이후 크고 작은 셧다운이 모두 1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거의 매년 일어나서 8번이나 있었고요. 1990년대에도 3번, 2000년대 들어서도 5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12개의 세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는 돈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임시방편으로 단기 지출안을 만듭니다. 이걸 CR, 즉 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일단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결의안입니다. 문제는 정치적 대립이 심해질 때마다 이 CR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자금 공백이 발생하고 정부는 비상 운영 계획에 따라 문을 닫게 되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셧다운이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5번의 셧다운 중 3번이 트럼프 재임 기간에 일어났으니까요. 가장 길었던 셧다운도 트럼프 일기 때였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무려 35일간 지속됐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 확보를 고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한 달 넘게 정부가 마비됐던 겁니다.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셧다운들이 있었는데요. 2013년 오바마 대통령 때는 오바마케어 예산 문제로 16일간 멈췄죠. 이렇게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대통령과 의회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때 주요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될 때 셧다운은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생각보다 그 영향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먼저 연방정부 공무원 수십만 명이 무급 휴가에 들어갑니다.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급여 없이 집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일부 필수 인력은 예외입니다. 군사작전, 연방범죄수사, 항공관제, 제향군인, 의료 같은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요. 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직원의 41%를 휴직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가 아는 CDC는 64%의 인력이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국립보건원 NIH는 무려 75%나 되는 인력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염병 대응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상 연구도 멈출 수밖에 없고요. 항공 분야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신규 관제사 훈련과 채용을 전면 중단합니다. 교통안전국 TSA의 공항 보안 업무도 대폭 축소되죠. 결과는 뻔합니다. 항공 지연과 취소가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관련 업무는 어떨까요?
국세청 IRS의 핵심 업무가 모두 중단됩니다. 세금 환급도 안 되고 전화 상담도 안 되고 서류 처리도 멈춥니다. 관광지들도 문을 닫습니다. 국립공원이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같은 곳들이요.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관광도 종종 중단됐었죠. 다행히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 같은 의무지출 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신규 신청이나 행정 서비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품보조 프로그램 SNAP는 예비 자금으로 약 한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저소득층의 식량 지원마저 끊길 위험이 있죠. 셧다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제지표 발표가 멈춘다는 겁니다. 노동부와 상무부가 발표하는 고용, 물가, GDP 같은 통계들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금융시장과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 자료죠. 미국 노동부는 셧다운 발생 시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일 예정됐던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대표적입니다. 거기다가 10월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 CPI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바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결정 때문입니다.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고요. 이 말은 앞으로 고용지표가 금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준은 10월 말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참고할 마지막 데이터를 잃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얼마나 오르거나 내릴지 아무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과 2018년 장기 셧다운 때도 결국 시장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현재는 AI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형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주택시장 둔화 같은 다른 변수들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데이터마저 끊긴다면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서 시장 불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셧다운이 반복되면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국가 신용 등급 강등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미국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주요 리스크로 지목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급을 낮추기 시작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 5월의 일입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재정 적자 확대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됐다는 거죠. 이로써 미국은 주요 3대 평가사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잃었습니다. S&P는 2011년에, 피치는 2023년에 이미 등급을 낮췄었으니까요. 셧다운 자체가 등급 강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예산 협상 파행과 정치적 갈등은요. 재정 건전성 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평가사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거버넌스 리스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커질수록 미국의 차입 비용은 올라갑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도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세계 최강 경제대국 미국이요. 이제는 정치적 혼란 때문에 신용등급마저 흔들리는 상황인 겁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의외로 낙관적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셧다운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5일간 셧다운 됐을 때요. S&P 500 지수는 오히려 6% 정도 상승했습니다.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키스 러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 셧다운은 주식이나 채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 20차례 셧다운에 대한 시장 반응을 조사한 결과요. 평균적으로 정부 폐쇄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해고가 실제로 실행되더라도요. 셧다운이 경제를 해치고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매도세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셧다운이 끝나면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도감이 퍼지는 거죠. 물론 모든 전문가가 낙관적인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죠. 포브스도 장기화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해고가 발생하면 가계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요. 주택 및 중소기업 대출이 지연되면 해당 경제 부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과거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죠. 거기다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셧다운은요.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셧다운의 기간입니다. 짧게 끝난다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씩 길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이 모든 게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예산안 하나를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연 언제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타협의 기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